자, 93회 전산세무 2급. 자, 소득세 파트 이제 손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1번 문제가 급여자료 입력이죠. 그래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 같은 경우는 과세 비과세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인데, 음, 일단 제 프린트 깜지를 보면은 비과세 이제 나오는 유형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제 기본급 얘기가 있죠. 기본급이나 꽁지가 이제 수당자가 달리는 거, 육아수당 빼고 기본급이나 꽁지가 수당자가 달리는 뭐 직책수당, 월차수당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세예요. 되셨죠? 우리 시험으로 이제 주로 나오는 비과세 유형은 뭐가 있냐면은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다음에 육아수당, 다음에 국외 근로자에 대한 거, 다음에 연구보조비에 대한 거, 요 정도 있거든요. 물론 비과세 유형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건 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비과세 유형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없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과세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급 과세, 다음에 직책수당 과세, 다음에 아래 월차수당도 과세.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있었죠. 그래서 사유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사유, 식사는 뭐 어차피 1호 문제니까 식사대 같은 경우는 식대를 받게 되면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월 10만원 비과세라고 이거 적혀 있는 건 1호 문제예요. 우리 컴퓨터는 10만원 넘어가기 금액을 치시면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넘어가는 건 과세로 나눠요. 그러니까 입력하실 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되셨죠? 그래서 당 회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비과세가 맞겠죠. 그래서 식대 비과세고요. 다음 그러고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경우는 차량이 종업원 소유 차량이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운전을 해서 회사 업무에 써야 돼요. 근데 업무라는 거는 이제 출장이나 이런 걸 말하지 출퇴근을 말하진 않아요. 아시죠? 출퇴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해서 회사 업무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량 소유가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부인 소유거나 부인 공동명인 인정이 돼요. 내 지분율이 1%라도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부인 소유거나 다음에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상태면 과세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원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직원 차량이란 얘기죠. 다음에 그 차량이 업무 수행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죠. 다방에 가시는 거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고요. 다음 그러고 이제 급여 자료를 푸실 때는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전월미환급세액이 이제 12만 6천 원이 있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입력하실 때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가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가셔서 입력을 할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좀 구분을 하냐면은 부가세나 소득세, 이제 부가세는 올해 요번에 구분할 게 없었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번 문제는 문제를 보면서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밑줄 긋고 포인트를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은 영업사원 이희민의 수당공제를 먼저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다가 이제 1번 다음에 가월분 급여자를 입력하래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다가 2번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까지 작성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다가 3번을 쓰는 편이에요. 실제 펜 가지고 밑줄 그면서 동그라미 치는 편이거든요. 학생들 수업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면은 원래 부가세도 하는데 부가세 문제가 요번에는 딱히 뭐 저렇게 구분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 문제 2번을 보시면 이제 연말정산 문제인데 요런 문제를 이제 구분하실 때 방금 이제 하셨던 번호 매기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2번 보시면은 사원 등록 탭에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요게 첫 번째죠. 요렇게. 다음 그러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월세 주택임차 탭과 되셨죠? 요거 이제 쓰래요. 되셨죠? 아이고 지워졌네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월세 이제 주택임차 탭과 요거 이제 두 번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라고 적혀 있으시죠? 세 번째. 이렇게 되셨죠?
다음 그래서 요렇게 되고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열어보질 않아서 이 사람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등록이 돼 있으시다면은 꼭 사원 등록 안 가시고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사원 등록 가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네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도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일단 문제에 나와 있을 만한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만 할게요.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따지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연령과 다음에 소득 요건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본인 자리는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다음 그러고 그 외 나머지 중에 배우자가 없네요. 그죠? 지금 배우자가 안 나와 있죠? 그죠? 이건 이따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러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 제가 배우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배우자가 없어가지고 당황했네요. 자, 배우자가 없으면은 배우자가 만약에 있으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연령 안 보고 소득만 봐요. 되셨죠? 소득 조건만 통과하시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그 외자는 연령과 소득을 둘 다 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고 요걸 이제 그림을 기본적인 첫날이니까 기본적인 그림을 잡아드리면은 첫날이니까 기본 그림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가 본인이에요. 본인. 그러고 배우자라고 봅시다. 본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한 명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이나 이제 본인 배우자를 중심으로 위 아래는 몇 번을 가도 괜찮고요. 좌우로는 한 번까지만 돼요. 다시 본인 배우자의 기준으로 위 아래는 몇 번도 괜찮고 좌우로는 한 번만 돼요. 그러고 뭐 올라가시거나 내려가시다 꺾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로 가시면은요. 우리 이제 부모님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장인어른 다음에 장모님이 있겠죠. 장모님 되셨죠? 어른 쓰고 싶은데 장인 어른 다음에 장모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건 몇 번을 가도 괜찮다 그랬죠.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에서 되면은 가능해요. 더 올라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겠죠. 요것도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에서 가능하면 가능해요. 근데 올라가다 옆으로 딱 꺾였다 그럼 안 돼요. 뭐 큰아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럼 조금 그렇네요. 큰아버지 이런 사람 안 돼요. 되셨죠? 그러고 본인이나 배우자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요 누가 있을 수 있냐면은 형제자매가 있으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러고 여기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처남이나 아니면 뭐 처형 등등등등.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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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다음 등등등등. 처형은 아닌 것 같은데. 처남이나 처제 되셨죠? 등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처형이 아니죠. 처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실 때는 한 번만 돼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한 번 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가 결혼을 했다. 이 사람은 안 돼요. 되셨죠? 그리고 옆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되셨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내 자녀가 있겠죠? 되셨죠? 그럼 자녀도 판단해봐서 되면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꺾여가지고 자녀가 만약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배우자가 생기게 되면은 자녀의 배우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사위라든가 아니면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은 배우자는 세모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는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녀가 장애인이고 되셨죠? 그러고 그 배우자도 같이 장애인이라면은 예외적으로 둘 다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이럴 경우는 예외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뭐 한 명만 장애인이요. 그럼 안 돼요. 둘 다 장애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입력하실 때 자녀 같은 경우는 직계비속 4번을 넣으시고 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직계비속 5번을 넣으시면 돼요. 되셨죠? 뭐 이거 이제 설명드리면 가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장애인이고 뭐 형수가 장애인이요. 안 돼요.
형만 돼요. 형만. 되셨죠? 그것도 판단을 해봐서. 다음 그러고 밑에 자녀가 이제 자식이 생기게 되면은 그 밑으로 하셔가지고 손주나 손녀가 있을 수 있겠죠. 되셨죠?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판단해봐서 가능하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직계비속 5번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이 1번이고요. 장인어른은 직계 존속이 2번이시죠.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그리고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6번이시고요. 되셨죠? 배우자가 3번. 되셨죠? 그래서 요런 식 괜찮으시죠? 요거 그림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구분하실 때. 그래서 위아래는 몇 번을 가도 되고 왼쪽 오른쪽은 한 번만 가야 되고 올라가다가 꺾이게 되면 안 된다. 다만 꺾이는 예외의 경우는 자녀가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다. 되셨죠? 지울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 다음에 이제 구분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본인은 무조건 배우자는 소득만 보시면 되고 그 외자는 연령소득을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직계존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네요. 엄마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래요. 그럼 이제 엄마는 본인 아니고 배우자 아니고 그 외죠. 그래서 그 외자는 원래 연령과 소득을 같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예외가 뭐가 있냐면 장애인이라면은 소득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장애인이죠. 그래서 연령을 보실 필요가 없고 소득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윤여선 씨의 소득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대요. 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다음 그러고 이제 최한나 씨는 자녀거든요.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도 그 외자니까 연령하고 소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연령은 계산하실 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에요. 이게 원래는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손 아래 사람이라서 20세 이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20세 이하라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가 15년도 출생이시면은요. 올해가 2020년이죠. 다시 마이너스 2015년 빼시면 5살이죠. 뭐 저도 5살인 거 눈으로 보이긴 했는데 계산하실 때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 그냥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세법상 나이입니다. 그래서 5살이니까 20세 이하가 맞고요. 그래서 연령 조건 통과하고요. 다음에 소득은 없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도 가능해요. 되셨죠? 그리고 저는 이제 손으로 다 구분을 하는 편이라서 안 그러면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판단을 하시면은 한부모인지 부녀자인지 장애인인지 경로자인지 세대주인지 판단을 해줘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최수정 씨가 세대주인 것 같아요.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자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세대주에 해당을 하시고요. 다음에 배우자가 없었죠. 그럼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게 한부모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여자거든요. 최수정 씨가. 그래서 부녀자 공제도 해당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한부모하고 부녀자는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부녀자와 한부모 중복 시에는 한부모를 넣으셔야 돼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한부모 공제는 소득 공제가 100만 원이고요. 부녀자 공제는 소득 공제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큰 걸로 받는 게 좋고요. 마저 계속 갈게요. 다음 그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그럼 이제 한도 끝도 없어져가지고 문제 나와 있는 것만 이제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부녀자 공제는 해당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자체도 배우자가 없는데 비속이 직계 비속 자녀가 있으니까 한부모고요. 다음 그러고 여기에서도 이제 생각하실 게 이 사람 총급여가 5천이에요.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시려면은 근로소득 기준 급여가 4,147만 580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이게 넘어가시죠 지금. 되셨죠? 원래는 이게 이제 근로소득 공제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어도 부녀자 공제는 안 돼요. 되셨죠? 그리고 친절하게 한부모 공제가 해당된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한부모가 되고요. 다음 그러고 경로자 85년생이면 경로자는 아닐 것 같고요. 다음에 장애인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윤여선 씨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장애인을 써주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말 그대로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있고 요게 1번.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중증 환자 이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3번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시니까 저는 1번을 적어줄 거고요. 다음에 나이가 61세죠. 자, 그래서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이가 59세예요. 되셨죠? 이 사람이 원래 장애인이 아니었으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왜 계산을 했냐면은 경로우대자는 70세 이상이시면은 경로우대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장애인 1번만 내실 수 있고요. 다음에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의자, 제가 윤여선 씨 하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외의자, 배우자를 빼고 그 외의자는 장애인인지 경로자인지 자녀인지, 다음에 그러고 자녀까지 구분하고 나면 이제 출생인지, 이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출생 입양인지까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태어난 사람 아니고요.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7세 이상부터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되셨죠?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이제 아예 개정이 됐거든요. 7세 이상으로. 지금 같은 경우 5세죠. 그러니까 자녀 세액공제는 안 돼요. 참고로 이거는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뜹니다. 되셨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나이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자녀 세액공제도 안 되고요. 장애인도 아니고요. 그럼 뭐 이 사람은 그냥 기본공제만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분을 하시면 되고, 다음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면은요. 자, 주택 임대차 현황이 나오시죠? 이 사람 지금 무주택 임대자에 지금 들어가시는 게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였어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보편적으로 다 되는 문제가 나와요. 되셨죠?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총급여가 5천만 원이시고 무주택 세대주 맞죠? 그래서 월세 칠 거고요. 되셨죠? 입력할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하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이 1년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1년치 840만원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70만원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1년치를. 되셨죠? 임대기간만큼. 뭐 예를 들어서 2월서부터 12월까지였다. 그러면은 70만원 곱하기 11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이니까 그냥 70만원 곱하기 12를 하셔가지고 840만원 다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밑줄 그어줄게요. 요거 칠 거니까. 다음 그러고 여기 구분한 것도 진하게 좀 표시할까요?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자,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같은 경우는 연령을 안 보고 소득만 봐요. 위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 있죠? 연령 소득 봐야 된다고. 근데 이제 원래는 소득을 요렇게 구분이 되시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소득이 없으니까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건 어차피 무조건 되고요. 되셨죠? 나중에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이제 사용범위 제외가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주의를 할게요. 보면서 이제 안 되는 것 좀 구분할게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래서 안경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죠. 의료비는요, 중복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2천만 원 다 치시면 되고요. 다음 그러고 직불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전통시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퍼센트가 공제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다 달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일정 부분 금액을 넘겨서 사용을 해야 이제 공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퍼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를 나눠서 칠 수 있으면 나눠서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30% 공제가 되고요. 전통시장은 40%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불카드 부분을 40만 원을 줄여서 100만 원으로 맞춰주시고요. 다음에 전통시장 부분을 아래다가 이제 따로 아래로 내릴게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칠 거고요. 다음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중국어 학원비가 포함되어 있대요. 되셨죠? 이게 중국어 학원 결제비래요. 근데 이제 요걸 누가 썼나를 봐야 되는데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중국어 학원을 최수정 씨 본인이 썼네요. 되셨죠?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취약 후 아동, 취약 전 말고 그 외자 취약 후 아동은 학원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돼요. 즉 신용카드로만 칠 수 있어요. 여기에 신용카드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포함이에요. 현금 영수증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이 가능해요. 입력 가능하고요. 그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중국어 학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되셨죠? 지울게요. 안 돼요. 교육비 세액공제 못 받아요. 다음 마저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면은 이제 요번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보험료 부분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채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부가세 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시험 전날에 학생들한테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실손보험료가 나오게 되면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고 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AT 시험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나왔었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올해 한 번도 안 나왔길래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못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도 조금 아쉬워요, 사실. 이게 실손보험료 수령액이 있는데 이게 아래 의료비를 보면은 실손보험료를 공제받은 부분 이제 실손보험료 대상입니다가 없어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문제 처음에 출제하실 때는 또 의료비가 이제 또 있는데 위에 보장성 보험료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 출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답은 의료비 세액공제 30만 원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빼는 걸로 이제 답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이 됐는데 사실 문제 출제 자체가 좀 아쉬웠어요. 이제 다른 문제들이 쉽고 이 문제를 좀 꼬고 싶어서 그랬던 거 이해는 하는데 문제 출제 자체가 조금 아쉬웠고 이제 그래도 이제 세무사회에서 주최하는 문제인데 좀 검토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볼 때마다 오자가 조금씩 보이고 다음에 문제 확정 답안에도 이제 오타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확정 답안에도 오타가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몇 회라고 언급은 안 하는데 문제 풀다가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료 이제 답대로 갈게요. 일단 실손보험료 수령액은요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제 30만 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시력안경 보정용 구입비가 30만 원으로 바뀌고요. 원래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안 적혀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없어지고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제가 가능해요.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령하고 소득을 봐야 돼요. 위에서부터 이제 갈게요. 연령하고 소득을 봐야 되는데 본인 거죠. 본인 거는 이제 뭐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이제 걸리지 않는 것, 사용 제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다 입력할 거고요.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있네요. 아까 이제 윤여선 씨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었죠. 이러신 분들 이제 보장성 보험료는 연령을 볼 필요 없고 소득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윤여선 씨는 아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었죠. 여담이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면 보험료 세액공제도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 200만 원 다 칠 거예요. 그러고 손계산하시는 거 익숙하신 분들은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지출하신 보험료 세액공제와 다음에 한도 부분인 100만 원과 둘 중에 작은 거에 대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차피 컴퓨터가 해줘요. 되셨죠? 우리는 이론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 정도만 해줄게요. 연말정산은 그걸 다 계산하시면은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했는데 연말정산 같은 경우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도 최저 사용액 넘긴 부분이 얼마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용카드에 대해서 못 넘긴 부분들 또 빼주고 공제율 계산해서 공제율 또 곱해주고 뭐 한도 계산해가지고 한도 비교해주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되셨죠? 다음 또 갑니다. 아래 내려오시면은 계산은 제가 최소한의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나와 있으신 게 사용 범위 제외가 있는데 안 적혀 있네요. 제가 이제 수업 나갈 때 이제 적어주는데 사용 범위 제외 중에 제외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 제외에 들어가시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저축성 보험이에요. 보험 부분은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 못 받아요. 되셨죠? 그래 저축성 보험료 보이시죠? 요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다음 또 갑니다. 자, 의료비 구분했고요. 자, 그리고 아래 내려오시면요. 원격대학 등록금 납입액 나오시죠? 자, 본인 같은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 자, 본인은 대학 1까지 가능해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원격 사이버 대학도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은 본인만 가능하시고요. 다음, 그리고 지금 학자금 대출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외자는 대학교까지 돼요. 되셨죠? 본인은 대학 1, 그 외자는 대학교. 되셨죠? 자, 마저 계속 갈게요.
그래서 가능하고요. 되셨죠? 자,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윤여선 씨 얘기가 나와요. 윤여선 씨가 이제 직계 존속이었죠. 장애인이었어요. 여기 헷갈리니까 여기 장애인이라고 표시해 놓을게요. 자, 의료비액이 나오셨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연령소득을 안 봐요. 그냥 기본공제 대상자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면 다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더라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자는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뭐 의료비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아싸리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질병치료비 120만원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의료비 부분에서 입력하실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면은, 지금 장애인이죠? 의료비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애인이 의료비를 지출하시게 되면은 그냥 장애인 의료비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장애인에 쳐줄 거고요. 다음, 그리고 저것도 이제 계산 공식에 따라서 이제 나가거든요. 뭐 총급여액의 3%로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굳이 손계산하는 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굳이 안 할게요. 9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 계산 컴퓨터가 합니다. 다음 또 갈게요. 자, 노인대학 등록금이 나오시죠? 교육비가 나왔죠? 제가 방금 의료비는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육비는 목적을 가려요. 사용 목적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장애인 특수교육비, 재활을 위한 교육비거나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직계존속이 사용하신 부분도 교육비가 가능해져요. 원래는 교육비가 직계존속이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직계존속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교육비는. 근데 이게 만약에 장애인 특수교육비였으면은 연령 소득을 안 보고 그냥 교육비가 가능해집니다. 되셨죠? 근데 지금은 노인대학을 가셨죠? 장애인에 대해서 뭐 재활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재활치료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특수교육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 교육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마저 갈게요. 자, 그러고 최한나 씨에 대해서 이제 최한나 씨는 직계 비속 자녀죠. 교육비를 지출하셨는데 어린이집 납입액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비 마저 계속합니다. 교육비는 연령 안 보고 소득만 보는데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어린이집도 가능해요. 옆에 보시면 이제 취약 전아동은 어린이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취약 전아동은 학원도 가능해요. 되셨죠? 그래서 50만 원 다 가능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아래 자료 하나 더 있네요. 끝낼 뻔했네요. 자, 의료비가 있죠? 건강진단비가 있으시죠?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사용 범위 중에 또 가능한 게 건강진단비도 가능해요. 되셨죠? 그리고 뭐 산후조리원도 가능하시고 콘택트 렌즈도 가능하시고 뭐 수술비도 가능하시고요. 뭐 의료비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마저 적어보면은 임플란트 치료도 가능하시거든요. 다만 이런 건 안 돼요. 안 되시는 것 중에 이제 뭐 안 되냐면은 뭐 미백이라든가 아니면 주근깨라든가 주근깨 시술 아니면 쌍꺼풀 수술인데 쌍꺼풀 수술은 세모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용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안 돼요. 즉 성형 수술이죠. 그래서 성형 수술도 치료 목적이면 가능해요. 되셨죠? 근데 미용 목적 수술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의료비 제외 들어가시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신 거 의료비 같은 경우 건강진단비죠? 가능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소득세 이제 손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